대출력을 활용하면 바로 자산의 격차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의 퀀텀 점프를 이루고 입지가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의 저자 풀팩 강연옥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전직 은행원 출신이고요. 해외 지점, 국내 은행 지점, 그리고 본점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출이 가장 유리하고 좋은지 상담해드리고 연결해드리는 대출 상담사 역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대출을 엄청 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출을 엄청 풀어주고 있다고 해요. 이 정책이 언제부터 나왔고 이게 앞으로 계속 좀 더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월 27일 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올해 이렇게 대출을 풀어줄 거야, 또 이렇게 운영할 거야 라는 전반적인 방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량 자체는 작년이랑 비슷해요. 경상성장률, 즉 3.8% 이내로 관리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총량이 정해져 있으면 누군가는 빨리 가서 받으면 그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겠죠. 즉 대출 오픈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월별, 분기별로 은행이 관리를 해라 라고 관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 월별로는 이만큼, 그리고 분기별로는 이만큼 하겠다. 또는 대출 상품 종류별로 또 이제 한계가 정해질지 용량이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월별, 분기별로 은행들이 그 안에서 대출이 나가게끔 그렇게 지금 관리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같이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것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여전히 나올 거기 때문에 될 때 대출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팩님은 지금 은행 대출에 대해 정말 잘 알고 계시는데 저번 하반기와 다르게 올해 상반기가 어떤 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24년 9월 이후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이 되면서 대출 한도도 줄어들었고 동시에 은행 자율적으로 DSR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즉 은행들이 알아서 차주, 돈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연초가 되면서 대출 총량이 풀리면서 은행은 다시 영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줬습니다. 작년까지는 1주택자 이상, 즉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매매잔금 대출들이 많이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 은행에서 풀어져 있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제한, 즉 2억 원 정도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은행들도 풀리고, 근데 모든 은행들이 다 풀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을 가보시면 우리 은행은 아직 안 풀렸는데 저쪽 은행은 되나? 이렇게 해서 나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아직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발품을 파시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보다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그 안에 매매잔금 대출,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그리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갭 투자할 때 전세 입자가 받는 전세자금 대출이 막혔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은행에서 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즉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것이 막혀있던 것이 이제는 점점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풀려가고 있다. 왜냐하면 대출 총량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주담대가 엄청 많이 늘어났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작년 하반기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출은 상반기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경영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 은행은 요만큼 영업 실적을 낼 거야. 대출 이자 수익이 높아야 은행의 수익성이 높이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잘 해줄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경영 목표가 상반기에 달성되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1월과 7월에는 인사이동 시즌도 있고, 그리고 7, 8월에는 은행원 휴가 시절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인사이동을 받고 그 다음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하고 보통 2월부터 적극적으로 대출 영업을 시작해서 6월 이내로 좋은 대출 상품들은 나와서 영업 실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은행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라는 건 대출 받는 사람에게 한도 면에서도 그렇고 금리 면에서도 유리한 대출 상품을 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알고 이미 움직이시는 분들이 1월에는 지금 은행마다 DSR 규제도 조금 달랐고 개엄 이후로 좀 혼란스러운 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2월부터 이게 5조가 늘어났거든요. 이 가계대출이. 그리고 이제 1금융권 은행 중심으로 4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말한 게 있어요. 2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언제든지, 지금은 국지적으로 그 용산이라든지 강남 3구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지만 이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기가 퍼지고 지방까지 들썩인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대출 규제는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거시 건전성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차주분들은 움직이는 거죠. 지금 더한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지금 풀려있는 이때 대출 받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2월에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량도 상당히 이제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니까 대출을 받고 움직이시려는 분들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담대나 이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대출 상담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2월보다 오히려 3월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거나 가계대출 총량이 급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규제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고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무주택자 분들이 있다면 3월을 놓치지 마시고 움직이시는 게 대출 조건 면에서도 그렇고 총량 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고 예전에도 이렇게 대출을 확 조였다가 확 풀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땐 집값이 좀 어땠나요? 사실 여러분 지금이 오히려 집 사고 금융 정책 면에서는 훨씬 차주분들에게는 편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5억 이상의 투기과열 지구에 주담대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9억 원 이상은 뭐 20%, 그다음에 그 밑은 40% 이런 식으로 한도별로 주택 가격별로도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15억 이상의 주담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급지로 가시려는 분들이 대출을 받고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원성도 많았고 9억 원 미만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도 움직이실 수 있는 수요인데 9억 이상부터는 사실은 이 은행 재원 대출의 힘을 빌려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피해를 보신 경향이 있고 그때 이제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런 수요 억제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 다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남한의 강남 지역에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수요 억제책으로 대출 규제만 나오는 거는 사람들에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집값이 눌려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가 그거를 이미 체험 학습이 되어 있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일괄적으로 모든 은행을 틀어막고 LTV를 일괄 규제하지는 않고 은행 자율적으로 DSR을 관리해라 라고 주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요 여러분 시중은행은 사실은 주담대가 막혔지만 지방은행이라든지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 은행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담대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주거래은행, 내가 생각하고만 있는 은행에서만 주담대가 나가는 게 아니다. 다른 은행에서 나에게 조건 맞게 대출을 해주면 그곳이 나의 주거래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반년 만에 이제 확 풀어준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적기일까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된단 말이죠. 이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대출 계산을 해서 나에게 대출이 나올 때 가산금리를 좀 높여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내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1.2%의 가산금리가 붙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0.75% 변동형 주담대에 한해서 그렇게 붙고 있는데 그래서 수도권에서 집 살 때 대출이 더 안 나오는 거죠. 같은 소득, 같은 연봉, 같은 부채의 차주 조건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7월부터는요. 그 가산금리가 1.5%가 기본으로 붙어요.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0.75에서 1.5로 2배로 뛰죠. 그렇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이 깎이는 구조이고 수도권은 당연히 1.5보다는 더 붙을 겁니다. 지금 지방과 서울 수도권은 나눠서 가산금리를 설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가산금리가 얼마나 붙냐? 그거는 4, 5월에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는 봐야 되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7월부터는 지금보다 같은 조건의 차주라면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금리의 우대금리 조건도 좋고 한도가 좀 더 열려 있을 때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했던 대출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에요. 네.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금 좀 막혀 있나요? 사실은 이게 수요 면에서 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장 인기 있는 대출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디딤돌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2월 24일 날 발표가 나왔죠. 3월 24일부터 디딤돌 그리고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게 일어났을 때 금리를 좀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더니 사람들이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에 왜 금리를 더 낮추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올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한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도 총 가계대출 총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요가 늘어나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딤돌과 버팀목은 금리를 일부 상승시키는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오히려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부부 합산, 맞벌이, 소득에 의해서는 2억 원 이하로 소득 범위를 넓혀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나 자녀를 출산하는 거에 대한 그런 지원책은 계속 더 강화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딤돌 대출이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신축 아파트 잔금을 못 친다든지 수도권 아파트입니다. 지금 나온 제한 사항은 12월 2일 이후부터 반공제는 무조건 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어요. 그 말인즉슨 오히려 신생아 특례보다는 디딤돌 대출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보금자리론이 또 하나의 정책성 자금이잖아요. DSR 보지 않고 DTI만 이자 상환 능력 정도 보고 나가는 정책성 자금 대출인데, 이것도 이제 3.65에서 3.95%로 금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4%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무슨 정책자금 대출이 그렇게 금리가 은행 재원 대출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냐 이런 이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좀 이제 금리는 낮아진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 보금자리론도요, 다자녀에게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 그리고 금리적인 혜택 0.5% 더 준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혜택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책성 상품에 대해서도 다자녀라든지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은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되,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에는 지금 약간의 금리적인 제한 사항이라든지 반공제나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 제한 등의 사항이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월 24일부터 금리가 올라가면 네. 내가 내는 대출이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받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고정금리로 하셨을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보통 고정금리로 많이 하셨고 변동금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을 거다. 이제 올라가도 한 0.2% 정도인데 지금 이미 기준금리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어택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지금 디딤돌 대출을 받을까 아니면 다른 정책성 상품을 받을까 하는 분들이, 디딤돌 대출은 지금 이렇게 반공제를 해야 하고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으로 좀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같이 DSR 보지 않는 영끌족들을 위한 대출이라고도 하거든요. 보금자리론이 금리도 좀 내려왔을 뿐더러 내가 신용대출이 좀 많은데 은행 재원 대출에서는 거절이 되었다면 보금자리론으로는 통과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반공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월세 세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으로 내가 투자를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물론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은 씁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 이후에 추가 주택 구매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이신 분 중에 디딤돌 대출이 몇 천만 원 때문에 막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는 게 빈틈 전략이 되겠습니다. 약간 은행들끼리 눈치 싸움 하는 것 네. 같기도 하거든요. 2025년 3월 현 시점에서 어떤 은행들이 지금 좀 풀렸고 어떤 은행들이 막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시중은행 중에 3군데 정도라고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 은행이 제가 지금 말했는데 또 그 다음 주는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금리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했을 때 4% 초반 정도 보시면 되고, 전자계약을 한다라든지 LTV 40%까지는 3%대 후반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대출이 나가는지에 따라서 금리가 좀 나눠지는 경향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무주택자에게는 거의 시중은행이 다 대출이 나간다고 보면 되지만 1주택자, 다주택자에게는 조건이 붙는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다주택자에게는 대출이 안 나간다라든지, 그리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되는 은행이 있고 안 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별로 대출 상품별로 다 다르게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알아볼 때는 한 은행만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6대 시중은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행들의 이제 골고루 좀 알아보시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능력 있고 믿을만한 그런 대출 상담사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꿀팁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래도 조금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출 상담사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대출 금융 소비자라고 하죠. 금융 소비자는 사실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은행원과 대출 상담사가 다른 게, 은행원은 본 은행 상품만 판매할 수 있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본 은행에 최대한 좋은 상품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은행에서 만약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1주택자 처분 조건으로만 주담대가 나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금리를 3%대 후반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주택자면 그 은행에서는 대출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행의 직원이 다른 은행으로 가보세요, 그 은행은 됩니다라고 거의 말을 해주지 않아요.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이 대출이 일어나게끔까지 열심히 도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은행은 안 되지만 이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 상담사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풀팩님은 전직 은행원으로서 이번에 대출 받을 생각이 있다면 이 행동만은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을까요? 대출을 받으시려면 일단은 내 소득 관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 더 신용 점수 관리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주, 즉 돈 빌리는 사람은 은행에 갔을 때 이제 주민등록증을 내잖아요. 그럼 신용 조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용 조회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부채가 나오고 신용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 신용 점수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어느 정도의 선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기 전에는 신용 점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신용 점수 중에 대안평가라고 해서 우리가 비금융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이 신용 점수를 갉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체크카드를 쓰기 때문에 나는 결제를 나중에 할 것도 없고 신용 점수가 깎일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후불 교통카드, 후불 결제가 밀려서 연체되어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지금 연체자로 올라와 있어요. 신용 점수에서는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이 진짜 중요한데 연체가 되면 신용 점수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체가 지속이 되면 신용이 불량한 사람으로 전 금융권에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거나 연장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은행에 있었을 때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하고 자기 서명이라고 해서 자서까지 잘 마치신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은행에서는 내가 만약에 4억 원 정도를 빌리려고 했는데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3억 5천 정도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더 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은 대출이 실행되기 한두 달 전에 자기 서명을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신용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그 어떤 대출도 일어나면 되지 않는데 이분은 그 사이에 이 5천만 원을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카드, 론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신용 점수가 급감이 돼요. 막상 내가 받으려고 했던 주택담보대출이 나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게 불행한 거죠, 여러분. 대출은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대출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잘 받게끔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대출력이에요. 이러한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해야 한다. 신용 점수는 어떻게 하면 떨어진다. 그리고 신용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는 방법, 입지의 퀀텀 점프를 이루는 것.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대출을 주의해야 하는 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하는 모든 대출의 활용 능력을 대출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출을 무조건 받으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대출력을 기르는 것과 대출을 받으라는 건 다른 말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대출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유리한 조건은 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뭔지 잘 알아서 종합적으로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좋은 빚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기르라는 것이 대출력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연끌하시면 안 되고요. 대출은 사실 이제는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무작정 옛날처럼 2, 3금융까지 열어주면서 대출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그런 행태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대출은 하면 오래 못 버팁니다. 좋은 대출도 아니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그동안 너무 세입자의 포지션으로만 살아서 너무 힘들었다.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내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 자본은 좀 부족해서 은행 레버리지의 힘을 좀 빌려야겠다. 미래의 소득을 좀 당겨와서 부자 되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싶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입지보다 대출의 힘을 빌리면 좀 더 상급지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입지의 퀀텀 점프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대출의 지식, 대출 활용 능력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지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지금 빨리 집 사세요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할 바에야 지출 통제 능력을 가지고 저축력을 기르시는 게 좋아요.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 자본금이 된 후에 그 현금은 나중에 내가 내 집 마련에 쓰이게 되는 현금은 저는 이미 투자되고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축만 한다고 해서 뒤처질 것도 없어요. 오히려 대출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축을 좀 더 해서 대출력이 길러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 오히려 추천을 드립니다. 연끌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집을 좀 사도 될 것 같아. 입지를 통해서, 임장을 통해서, 그리고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열심히 내가 공부를 했어. 이제는 내가 대출의 힘을 좀 빌려도 될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드시면 그때는 대출력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급쟁이 부자들에서도 풀팩의 아파트 대출력이라는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후기와 정말 좋은 피드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내가 대출력을 이렇게 길러야 하는구나. 나도 내 집 마련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서 강의를 바로 신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가 이 대출력이 무엇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제가 출간한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을 한번 보시고 내가 이 정도로 대출을 잘 몰랐나? 이거 신세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월 27일 날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나왔고 부동산 시장이 언제든지 온기에서 열기로 번지면 가장 먼저 나올 것은 대출
대출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한다라든지 내가 대출의 힘을 빌려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입지의 퀀텀 점프를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서 지금 은행에서 좋은 조건의 대출을 줄 때 그때 받으셔서 자산의 안정과 가정의 안정을 지키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